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영 마틸다입니다. 지난주까지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아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좀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를 좀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중요한 주제를 좀 뽑아서 서너 번 정도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. 드디어 이제 학생이 되죠. 입학을 하고 어머니들은 이제 학부모라는 가슴 떨리는 이름을 이제 달게 되는데요. 오늘은 이제 출발하고 있는 초등학교 한 3, 4학년까지 동안에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하는 주제들을 제가 한 또 서너 가지 뽑아서 이번 주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가지고 온 내용은 지능입니다. 근데 이제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학동기에 들어왔다는 것이죠. 아무리 유아기 때 학원을 가고 또 동화책을 많이 읽고 영어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학업적인 준비를 이렇게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학생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논리적인 사고를 준비해 있는 발달학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제 한 7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드디어 논리적 사고에 임하고 과목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제대로 된 인간의 이제 첫 번째 지식적 기반,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지식 기반을 배운다고 볼 수 있겠죠. 이제 이때 드디어 이제 학업이라고 하는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시기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이때 우리가 초등학교 6년,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어떤 공부를 또 어떻게 했느냐, 얼마나 했느냐가 일생에 내가 하는 직업이나 또 뭐 취미생활, 또 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질, 이런 것에서 나를 또 결정하는 지식의 기반이 되겠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발달학적으로 이제 드디어 나만 생각하고 색깔이 아주 이렇게 돋보이면 그게 굉장히 많다든지 그게 더 이쁘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특수하고 비약적인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던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의미와 제대로 된 그 상보성, 또 인과성, 그 원인 결과 추론 능력들이 이제 준비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이제 좀 갖추고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7세, 8세 우리나라 나이로 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죠. 자,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과목별 여러 가지 이제 주제별로 1단원, 2단원 이렇게 배워가면서 시험을 또 치면서 다음 중 뭐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? 알맞은 뭐 순서는 무엇입니까?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죠. 이런 거를 이제 피아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학자의 얘기로 한다면 이 시기 아이들은 이제 구체적 조작기로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무리 모양이 이쪽이 많아 보여도 실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의미는 그렇지 않다. 제대로 된 논리성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외향에 속지 않는 이런 구체적 현실에서 논리성을 대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남의 기분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. 7세, 8세 아이들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울어버리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 할머니가 굉장히 섭섭해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이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하는 말, 또 그 다음에 원래 내 속에서 가지는 생각들이 다르게 할 수 있는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과학에서 배우는 지식과 국어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상당히 달라지겠죠. 그 다음에 내가 뭘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 어떤 책을 더 많이 읽었느냐에 따라서 배경 지식의 양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
그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사람들의 그 아이들에 따라서 심화에 되는 과 확장이 되는 양이 그 같은 학년이라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동시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업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지고 선행도 빨라지고 많이 배워지고 단단해지지만 학교에 이제 매일 쉬지 않고 가기 싫은 일도 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숙제도 맨날 해내야 되고 또 챙겨야 하고 뭐 이러는 그 규칙적인 학교 생활을 이제 책임을 지면서 조금씩 견뎌내는 이런 참여하는 이런 생활들, 숙제, 연습 이런 반복들이 우리가 나중에 커서 어른으로서 사람들이 살 때 하기 싫은 일도 하고 견뎌내고 하는 그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연습이 된다는 점에서 학동기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우리 지능관을 제가 첫 주제로 한 이유는 이제 드디어 어머니들이 그 전에는 뭐 아이들의 성격의 부분이라든지 뭐 자존감의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말씨라든지 예의라든지 이런 거 참 이렇게 다 그런 데 관심을 또 두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던 엄마들도 학교에 일단 가고 나면 성적, 그 다음에 이제 몇 점을 받았는가, 얘가 공부를 잘하는가 이런 문제에 너무 많은 관심을 사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똑똑하다, 머리가 좋다,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았으면 또 그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과 그 목표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그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. 나는 어떤 아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가? 뭘 보면서 쟤 정말 머리 좋은데?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?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,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? 제가 머리가 좋다는 것을 이제 이 탁월한 학업 능력이,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잘하면 쟤 머리 좋구나라고 내가 생각해 왔나? 머리가 좋다는 건 공부를 잘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인가? 그건 또 다른 의미인가?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. 자, 사실은 그 지능을 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. 이게 머리의 능력이라는 것은. 하지만 재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수치화하는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처음 IQ라는 용어가 1905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나오면서 이제 징집을 해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긴 사람은 가야 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이제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얘가 어느 정도의 머리인지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이 좋을지 이제 군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 이제 IQ라고 하는 이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시작의 출발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다시 학교로 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유교가 끝나고 나서 뭐 학생 수가 굉장히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고 비난이 내려오게 되니까 한 반에다가 이제 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막 집어넣고 몇십 명이 배워야 되면서 이제 IQ 검사를 이제 실시해서 몇 점은 뭐 높다, 낮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머리 좋은 수치, 뭐 140은 영재인데 뭐 IQ가 두 자리는 좀 떨어지는데 이런 오해들이 오랫동안 학교에서 선생님들조차도 이렇게 오해로서 작용해 왔었던 점이 사실 있습니다. 옛날의 이론들을 이름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다, 머리도 잴 수 있고 중요한 능력이 따로 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능력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하려면 지켜야 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소화 잘 되세요?
잘 주무세요? 이거 몇 가지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고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뭐 별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능력, 뭘 해도 뭐 놀아도 심부름을 시켜도 책을 읽어도 뭐 학교에서 뭘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수와 언어다. 요 두 개가 강하면 뭘 시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이론들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옴으로써 이 두 능력이 강조되고 이걸 잘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다. 자, 그래서 IQ 검사가 1905년에 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된 이유로 해서 고전적 지능 이론이라는 출발이 된 이유로 만약에 저한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사실상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. 즉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하나요? 공부를 잘하니까 IQ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나요? 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더 맞는 말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지필 검사화돼 있어요.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, 사실 학교에서 많이 들은 게 많은 아이일수록 IQ 검사에서 높은 점수, 즉 정답 맞추는 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빨리 많이 푸는 아이가 훨씬 유리하고요. 근데 그렇다 보니까 IQ가 높은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 졸업하고 나가서 걔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IQ 낮은 아이보다 더 잘 된다든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얘는 이거 잘하겠구나라는 거를 이 검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별로 없다든지 뭔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적어서 IQ 검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의미성이 많이 낮아지는 문제점들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IQ 검사를 지금도 정신과나 여러 군데 가면은 하거든요. 그렇게 아무것도 알려주는 게 없다면 왜 검사를 할까요? 말씀드린 대로 IQ 검사는 우리가 한 반에 같은 공부를 시작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가 처음에 출발이었어요. 같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한 반에 넣고 같은 공부 시켜도 될까? 아니면 특별 교육이 필요한가? 그래서 양극에 있는 아이들 있죠. 흔히 얘기하는 영재들. 그래서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 자꾸 낮은 점수가 나온다. 했는데 뭐 145 이상 계속 높이 나온다. 이런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,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IQ 검사 고전적 이론은 상대평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거 이외에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, 성격이 또 조금 느릿느릿해가지고 빨리 안 푸는 아이들은 진짜 IQ 되게 낮게 나와요. 그럼 얘 머리 너무 나쁜갑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그런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 시간에 이런 이제 IQ 상의 문제들이, 고전적 이론들이 있다 보니까 대안적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1980년대 후반부터 여러분 요즘 뭐 EQ 이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무슨 MQ, EQ 여러 이론들 많죠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안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능이 변화의 지능관들을 학자별로 조금씩 보면서 지능관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